이 책을 확대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네 가지 요인의 대륙 간 차이를 더 상세히 수량화함으로써 그 차이의 역할을 더욱 신빙성 있게 정립하는 일이 될 것이다. 앞에서 가축화와 작물화 재료의 차이를 설명할 때 나는 각 대륙에 존재하는 초식성 또는 잡식성의 대형 야생, 육석, 포유류와 종자류, 큰 공류의 총수를 제시한 바 있다. 우선 한 가지 확대 방법은 잠두류, 완두류, 살갈퀴류 등 종자가 큰 콩류, 콩과 식물에 대해서도 그 같은 숫자를 산정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나는 가축화 후보종이었던 각종 대형 포유류가 실격된 여러 가지 요인을 제시했지만 각각의 대륙에서 각각의 요인 때문에 실격적 후보종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목표로 나타내지 않았는데 그것 역시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아프리카는 유라시아에 비해 후보종의 실격률이 높았는데 과연 아프리카에서 가장 중요한 실격 요인은 어떤 것들이었으며 무엇 때문에 아프리카 포유류의 그 요인들의 빈도가 높았을까? 이 같은 수치화한 자료는 유라시아, 남북아메리카, 아프리카의 주요 축에서 확산 속도가 각각 달랐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했던 나의 대략적인 계산을 검증하는 데도 필요하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유럽에 추월당한 불운의 과정. 두 번째 확대 방법은 이 책에서 살펴본 것보다 더 작은 지리적 규모와 더 작은 시간적 규모를 가지고 연구하는 일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독자들은 이미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떠올릴 것이다. 어째서 유라시아 내면에서도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중국이나 인도가 아니라 하필 유럽의 사회들이 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를 식민지화하고 기술을 선도하고 현대 세계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우세하게 되었을까? 만약 BC 8500에서 AD 1450년에 살았던 어떤 역사학자가 미래의 역사적 궤적들을 예측했다면 틀림없이 유럽이야말로 장차 우세해질 가능성이 가장 적은 지역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1만 년쯤 되는 기간 대부분을 유럽은 구대륙의 세 대륙 중 가장 낙후된 곳이었기 때문이다. BC 8500년부터 그리스가 흥성하고 그 뒤를 이어 이탈리아가 흥성하기 시작한 BC 500년 이후까지 서유라시아 일대에서 동물의 가축화, 식물의 작물화, 문자, 야금술 등의 중요한 혁신은 거의 모두 비옥한 초승달 지대 또는 그 부근에서 이루어졌다. 900년경 이후 물방화가 급격히 늘어나기 전까지는 아플스 서쪽이나 북쪽의 유럽은 구대륙의 기술과 문명에 중요한 공헌을 한 일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지중해 동부 비옥한 초승달지대 중국 등지에서 개발된 문물들을 받기만 했다. 심지어 1000년에서 1450년에도 과학과 기술은 주로 인도에서 북아프리카까지의 이슬람 사회로부터 유럽에 흘러드는 쪽이었다. 이 시기에는 중국이 세계의 기술을 선도했으며 식량 생산을 시작한 시기가 거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필적할 만큼 빨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옥한 초슬당 지대와 중국은 수천 년이나 앞서갔으면서도 어째서 뒤늦게 출발한 유럽에 충월당하고 말았을까? 물론 유럽이 흥성한 직접적 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유럽은 상인 계급과 자본주의가 발달했고 발명품에 대한 특허권을 보호했으며 절대군주나 무거운 세금이 없었고 또한 경험주의적 탐구 정신을 중시하는 그리스적 유대적 기독교적 전통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직접적 원인에 대해 우리는 궁극적 원인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그런 직접적 요인은 어째서 중국이나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아니라 하필 유럽에서 발생했을까?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경우에는 분명한 해답이 나온다. 그곳은 원래 가축화, 작물화에 적합한 동식물이 집중되어 있어서 다른 곳보다 몇천 년 일찍 출발할 수 있었지만 일단 그 간격을 추월당한 뒤에는 더는 지리적 이점이 없었다. 이 같은 간격이 사라져간 과정은 강성한 제국들이 점차 서쪽으로 옮겨진 경로를 통해 상세히 더듬어 볼 수 있다. BC 4000년에서 BC 3000년경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국가들이 탄생한 후 처음에는 힘의 중심이 바빌로니아, 히타이트, 아시리아, 페르시아 등의 제국들 사이에 번갈아 이동하면서 줄곧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다가 BC 4세기 말 알렉산더 대왕 처하의 그리스인이 그리스로부터 동국으로 인도까지 정복하면서 드디어 힘의 중심이 서쪽으로 이동하는 돌이킬 수 없는 첫걸음을 떼었다. 그리고 BC 2세기에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면서 힘의 중심으로 서쪽으로 더 이동했고, 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에는 다시 서유럽과 북유럽으로 이동했다. 이 같은 이동의 주요 요인은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금방 자명해진다. 오늘날에는 비옥한 초승달지대라느니 전 세계 식량 생산의 선도 지역이라느니 하는 표현이 터무니없게 들린다. 옛날 비옥한 초승달지대에 속했던 많은 지역이 지금은 사막, 반사막, 스텝으로 변하였거나 토양이 심하게 침식되거나 염분이 너무 많거나 해서 농업에 부적합한 땅이기 때문이다. 다만 오늘날 이 일대 일부 국가들은 재생이 불가능한 석유라는 유일한 자원을 바탕으로 일시적인 부를 누리고 있으며 그 덕분에 이 일대가 오랫동안 근본적인 빈곤에 시달리며 생존 자체가 어려운 지역이었다는 사실에 잠시 감추어져 있을 뿐이다. 그러나 고대의 그리스를 포함한 지중해 동부 일대와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많은 지역이 숲으로 덮여 있었다. 이 일대가 원래의 비옥한 삼림지대로부터 침식된 잡목지대 또는 사막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고 식물학자들과 고고학자들에 의해서도 자세히 밝혀졌다. 이곳의 숲은 농업을 하기 위해 개간하고 건축용 목재를 구하기 위해 벌채하고 땔감으로 쓰거나 회광죽을 만들기 위해 태우는 바람에 사라지고 말았다. 더구나 이 일대는 강우량이 적어서 처음부터 강우량에 비례해 생산성이 낮은 편이었다. 따라서 식물이 다소 자라는 속도가 파괴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는데 특히 지나치게 많은 염소를 방목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다. 땅을 덮고 있던 나무와 풀이 사라지면서 토양 침식이 진행되어 계곡에 침리가 쌓였고 강우량이 적은 환경에서 관계업용업을 했으므로 자연이 염분을 축적되었다. 신석기 시대에 시작한 이 같은 과정은 현대까지 계속되었다. 예를 들면 현대의 요르단으로 나바티아, 팔레스타인의 고대 아랍 왕궁의 수도 페르라 부근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숲들은 제1차 세계대전 직전에 오스만 터키가 헤자스 철도를 건설한 당시에 벌채되어 없어졌다. 그리하여 비옥한 초승달지대와 지중해 동부의 인간 사회는 생물학적 불모지의 탕생함으로 분열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의 자연의 기반을 스스로 파괴하는 생태학적 자살을 저질렀던 것이다. 동쪽, 즉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있던 가장 오래된 사회에서 시작해 지중해 동부의 사회가 차례차례 자멸함에 따라 힘의 중심은 차츰 서쪽으로 이동했다. 북유럽과 서유럽이 그러한 운명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이 더 현명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다만 그들은 더 강인한 환경, 즉 강우량이 더 많아서 식물이 더 빨리 재생산할 수 있었던 곳에 사는 행운을 타고났다. 식량 생산이 가능해진 이후 7천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북유럽과 서유럽의 많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집약적인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상 유럽은 농작물, 가축, 기술, 문자 등을 모두 비옥한 초승달지대에서 받아들인 셈인데 그 이후 비옥한 초승달지대는 힘과 혁신의 중심지라는 위치를 잃었었다. 바로 이것이 유럽보다 훨씬 앞서가던 비옥한 초승달지대가 추월당하는 데 된 과정이다. 토스. 중국은 어쩌다 기술의 선두자 위치를 유럽에 초월당했을까? 그렇다면 중국은 어쩌다가 초월당했을까? 사실 중국이 낙후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 이유는 중국이 원래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우선 식량 생산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거의 맞먹을 만큼 일찍 시작되었고, 북중국에서 남중국까지, 그리고 해안지방에서 티베트 공원까지의 고산지대까지 생태학적으로 다양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농작물과 가축, 기술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광활하고 생산성이 높은 땅을 차지한 덕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유지할 수 있었고, 비옥한 초승달지대보다 덜 건조하여 생태학적으로 덜 취약한 환경이었으므로 1만 년 가까이 농업을 계속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생산성 높은 농업을 유지할 정도인 것이다. 다만 요즘 중국도 환경 문제가 점점 악화되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상과 같은 이점들과 빠른 출발 덕분에 중세 때 중국은 전 세계의 기술을 선도했다. 중국이 처음 발전시킨 중요한 기술에는 주철, 나침반, 화약, 종이, 인쇄설, 인쇄술 등 앞에서 언급했던 수많은 문물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정치적인 힘, 항해술, 재해권 등에서 세계를 선도했다. 15세기 초에는 수백 척의 배로 구성된 보물선 선단들을 파견했는데 그중 가장 큰 배의 경우 길이가 120m에 달했으며 총 인원도 최대 2만 8천 명에 달했다. 그들은 콜럼버스가 보잘것없는 세 척의 배로 협소한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동해안에 도달하기 수십 년 전에 이미 인도양을 건너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진출했다. 그런데 바스코 다 가마는 보잘것없는 세 척의 배로 아프리카 남단의 곳을 돌아 동진했고, 그때부터 유럽의 동아시아를 식민지화하기 시작했는데, 어째서 중국의 배들은 그 전에 희망봉을 돌아 서진하여 유럽을 식민지화하지 못했을까? 어째서 중국의 배들은 태평양을 건너 아메리카 서해안으로 진출하지 못했을까? 간단히 말해서 왜 중국은 그토록 낙후되어 있던 유럽에게 기술의 선도자 위치를 빼앗겼을까? 우리는 중국 보물성 선단의 종말을 통하여 하나의 단서를 얻을 수 있다. 1405년에서 1433년에 7차례의 선단이 중국을 떠나 항해했는데 그러다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전형적인 정치적 착오와 부딪혀 중단되고 말았다. 중국 조정의 두 파벌, 환관과 그 반대파 사이에 권력 투쟁이 일어났던 것이다. 환관들은 선단을 파견하고 주의하는 일에 동조하는 쪽이었다. 그래서 반대파는 권력투쟁에서 승리하자고 선단 파견을 중단시켰고 결국에는 조선소마저 해체하고 해양 항해를 금지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1880년대 런던 시 당국이 공공 전기 조명의 발전을 억압했던 일,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의 기간 동안 미국이 고립주의를 고집했던 일, 그 밖에도 많은 나라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뒷걸음질 쳤던 일들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중국 전역이 정치적으로 통일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한번 결정이 내려지자 중국 전역에서 선단 파견이 중단되었고 일시적이었던 이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다시 배를 만들어 그 일시적 결정의 여러 어리석음을 입증하고 또 새로운 조선소들을 건설하려 해도 보보기로 삼을 수 있는 조선소가 한 곳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럽의 만성적 분열과 중국의 만성적 통일, 이제 중국에서 있었던 이 같은 일들을 정치적으로 분열된 유럽의 탐험 선단이 항해를 시작했을 때와 비교해 보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이탈리안인으로 태어났지만 프랑스 앙주공의 신하가 되었고 다시 포르투갈 왕의 신하가 되었다. 그러다가 포르투갈 왕에게 서진 탐험을 위한 배를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자 콜럼버스는 메디나 세도니아 공에게 호소했지만 그 역시 거절했다. 메디아 칠리 공에게도 호소해 보았지만 또 마찬가지였다. 마지막으로 스페인 국왕과 왕비에게 호소하자
그들도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다시 요청했을 때는 결국 허락해 주었다. 그 당시 만일 그 당시 만약 유럽이 통일되어 앞에 세 왕후 중에 한 명이 다스리고 있었다면 남북 아메리카의 식민지화는 무산되었을지도 모른다. 사실 콜럼버스가 다섯 번째 시도에서 수백 명이 넘는 유럽의 군주 가운데 한 명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것은 바로 유럽이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스페인이 아메리카를 식민지로 만들기 시작하자 다른 유럽 국가들도 스페인으로 흘러드는 불을 목격할 수 있었고, 그중 6개국이 아메리카의 식민지화에 더 가담했다. 이와 같은 이야기의 전개는 유럽의 대포, 전기 조명, 인쇄술, 소화기 등등 무수한 혁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 모두가 처음에는 유럽 일부 지역에서 무시당하거나 회한한 희한한 이유로 반대에 부딪혔지만 일단 한 지역에서 채택만 되면 결국 유럽 전역으로 전파되었다. 유럽의 분열되는 유럽의 분열에서 비롯된 이 같은 결과는 중국의 통일이 빚어낸 결과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중국 조정은 해외 항해 이외의 활동에 대해서도 이따금씩 중단을 결정했다. 14세기에는 정교한 수력 방적기의 개발을 포기함으로써 산업혁명의 문턱에서 물러났고 세계의 시계 제작 기술을 선도하고 있던 기계식 시계를 파기 또는 사실상 전파해버렸으며 15세기 말 이후에는 기계장치나 기술 전반에 걸쳐 후퇴하게 되었다. 통일의 이 같은 잠재적 해로움은 현대 중국에서도 다시 위력을 발휘했다. 토스.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휩쓴 문화 대혁명의 광기 속에서 한 명 또는 소수의 지도자들이 내린 결정 때문에 전국의 모든 학교가 5년 동안 문을 닫았던 것이다. 중국은 통일되어 있을 때가 많았고 유럽은 언제나 분열되어 있었는데 두 경우 모두 역사가 깊다. 오늘날 중국에서 가장 생산성 높은 지역들은 BC 221년경에 처음 정치적으로 통합되었고 그때부터 대체로 그 상태를 유지했다. 중국에서는 문자가 처음 생길 때부터 문자 체계라고는 하나뿐이었으며 장장 2000년 동안이나 문화적 통일성을 지켜왔다. 그러나 유럽은 먼 발치에서조차 정치적 통일을 바라본 적이 없었다. 유럽은 14세기까지도 1000개에 달하는 독립 소국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1500년에는 500개의 소국이 있었으며 1980년대에는 최소 25개국까지 줄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늘어나서 내가 이 문장을 쓰고 있는 순간에는 40개국에 가깝다. 유럽에는 아직도 45개 언어가 존재하고 그 모두가 나름대로 변경시킨 알파벳을 사용하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는 더욱 다양하다. 유럽 경제 공동체를 통해 조금이나마 통일을 꾀하려던 시도조차 좌절되고 말 정도로 유럽은 오늘날까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은 유럽에 뿌리 박혀 있는 분열 지향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이 정치적 기술적 우위를 유럽에 빼앗긴 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선 중국의 만성적 통일과 유럽의 만성적 분열부터 이해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도 지도에서 짐작할 수 있다. 유럽의 해안선은 섬에 버금갈 만큼 고립되어 있는 큰 반도가 5개나 있어 매우 들쭉날쭉하여 각각의 반도에는 모두 독립적인 언어와 민족 집단과 정부, 그리스, 이탈리아, 이베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들어섰다. 반면에 중국의 해안선은 훨씬 완만하며 별개의 중요성을 갖게 된 곳은 인근 한반도밖에 없다. 유럽에는 정치적 독립을 주장하고 자기들의 언어와 민족성을 유지할 만큼 큰 두 섬, 그레이트 브리튼과 아일랜드가 있고 그중 한 섬, 그레이트 브리튼은 유럽의 중요한 독립 강국의 하나가 될 만큼 크고 또한 유럽 본토와도 가깝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는 가장 큰 두 섬인
타이완과 하이난조차도 각각 아일랜드 면적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며 최근 타이완이 부상하기 전까지는 둘 다 중요한 독립 강국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리고 일본은 지리적으로 고립된 탓에 최근까지 아시아 본토로부터 정치적으로 격리되어 있었는데 그레이트 브리튼과 유럽 본토의 경우보다 훨씬 그 정도가 심했다. 유럽은 여러 개의 높은 산맥, 알프스, 피레네, 카르파티아, 노르웨이 국경의 산맥 때문에 언어, 민족, 정치 등의 측면에서 각각 독립적인 단위들로 조각조각 나누어져 있는 반면 중국에서 티베트 고원 동쪽에 있는 산맥들은 그리 대단한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 중국의 중심부는 충적토로 이루어진 비옥한 유역을 가로질러 흐르는 두 개의 강, 양쯔강과 항어강이 있어서 동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두 강 사이를 남북으로 잇는 통로들도 비교적 평탄한 편이다. 결국에는 두 강이 운하로 연결되었다. 그 결과 중국은 매우 일찍부터 생산성 높은 두 개의 거대한 핵심 지역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두 지역이라고는 해도 분리 상태가 그리 심하지 않았으며 결국 하나의 핵심 지역으로 합쳐졌다. 그에 비하면 유럽에서 가장 큰 두 개의 강인 라인강과 다뉴브강은 규모가 작아서 훨씬 좁은 지역밖에 연결해 주지 못한다. 중국과 달리 유럽은 작은 핵심 지역들이 여기저기 산재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들을 오랫동안 지배할 만큼 큰 지역은 하나도 없고 각 지역이 만성적 독립국가의 중심지다. BC 221년 마침내 중국이 통일되자 그때부터 중국에서는 다른 독립국가가 창건되어도 오래 버텨내지 못했다. 물론 BC 221년 이후에도 몇 차례의 분열 시대가 있었지만 언제나 재통일로 마감되었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 샤를마뉴 대제, 나폴레옹, 히틀러 등 강력한 정복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통일되지 않았다. 심지어는 절정기의 로마 제국도 유럽 면적의 절반 이상을 지배하지 못했다. 토스 중국이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과 내부의 장애물이 그리 대단치 않다는 점은 처음에는 이점으로 작용했다. 북중국, 남중국 해안 내륙이 각각 다른 농작물, 가축, 기술, 문화적 특징이 나와서 그 모두가 차후 통일된 중국의 보탬이 되었다. 예를 들자면 기장 재배, 청동 기술, 문자 등은 북중국에서 시작되었고 벼농사와 주철 기술 등은 남중국에서 발생했다. 이 책에서 나는 대체로 강력한 장애물이 없을 때 이루어지는 기술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의 연결성은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말았다. 어느 한 폭군의 결정은 당장 혁신을 중단시킬 수 있었고 또 실제로 그 같은 일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와 대조적으로 유럽의 지리적 분할 상태는 서로 경쟁하는 수십 또는 수백 개의 독립 소국과 혁신의 중심지를 만들어냈다. 그 중에서 어떤 국가가 특정 혁신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또 다른 국가가 그 일을 했고, 따라서 이웃 국가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에게 정복당하거나 경제적으로 뒤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유럽의 장애물들은 정치적 통일을 막기에는 충분한 것이었지만 기술과 아이디어의 전파를 중단시킬 수는 없었다. 그리고 중국에서처럼 유럽 전역의 유통망을 한꺼번에 차단할 수 있는 폭군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원주민들이 세계를 지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같은 비교를 통하여 우리는 지리적 연결성이 기술 발전에 긍정적일 수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적당히 연결되어 있는 곳, 다시 말해서 연결성이 너무 강하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은 곳에서 기술은 가장 빠르게 발전했을 것이다. 지난 1000년간 중국과 유럽, 인도 아대륙에서 진행된 기술의 발전 과정은
연결성이 너무 강하고 적당하고 너무 약했을 때 나타나는 각각의 결과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유라시아 여러 지역의 역사가 제각기 달라진 데에는 다른 요인들도 함께 작용했다. 예를 들면 중앙아시아의 기마 유목민들은 유라시아 일대에 끊임없는 위협을 가했고 비옥한 초승달지대, 중국, 유럽 등 지역에 따라 그 위협의 강도가 각기 달랐다. 그 중에 한 유목민 집단, 몽골족은 결국 이란과 이라크의 옛 관계시설들을 파괴하고 말았지만 아시아의 이들 유목민족에서 헝가리 평원 너머의 서유럽 산림지대까지 차지한 민족은 없었다. 그 밖에 환경적 요인으로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지리적으로 중간 위치에서 중국 및 인도와 유럽을 잇는 교역로를 통제했다는 점, 그리고 중국의 유라시아의 다른 발전된 문명들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실상 대륙 내의 거대한 섬과 같았다는 점도 들 수 있다. 중국의 상대적인 고립 상태는 특히 중국이 각종 기술을 사용하다가 거부한 일들과도 관계가 깊은데 이는 우리에게 태즈메니아를 비롯한 여러 섬들의 경우를 상기시킨다. 어쨌든 이 간략한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역사의 가장 광범위한 경향뿐 아니라 그보다 규모가 작고 단기간에 걸친 역사의 경향에 있어서도 역시 환경적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들을 알 수 있다. 비옥한 초승달 시대와 중국의 역사는 현대 세계에 유익한 교훈을 던지고 있다. 즉, 상황은 변하는 것이며 과거의 우위와 미래의 우위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교훈이다. 혹자는 이 책에서 줄곧 사용했던 지리적 추론의 현대 세계에서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오늘날에는 각종 아이디어가 인터넷을 통해 즉각 전 세계로 확산되어 있으며 또한 화물도 비행기에 실려 하룻밤 사이에 이 대륙에서 저 대륙으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계 각지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전혀 다른 규칙들이 적용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마치 타이완, 한국, 말레이시아, 특히 일본 등 신흥 국가들이 부상하는 것도 그 때문인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전혀 다르다는 그 규칙들도 잘 살펴보면 종전 규칙의 변형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물론 1947년 미국 동부의 벨 연구소에서 발명된 트랜지스터가 단숨에 13,000km를 건너뛰어 일본에서 전자산업을 촉발시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보다 가까운 자이르나 파라과이에서는 트랜지스터가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지 못했다. 오늘날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나라들도 따지고 보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식량 생산을 바탕으로 한 옛 중심지에 편입되었던 지역이거나 아니면 그 같은 중심지로부터 이주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자이르나 파라과이와 달리 일본을 비롯한 신흥 국가들이 재빨리 트랜지스터를 사용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 국민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문자, 금속기계류, 중앙집권적 정치체제 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식량 생산을 시작한 두 지역, 두 중심지,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중국가 아직도 현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직계 호손들의 국가, 현대 중국을 통해서든지 일찍 두 중심지에 영향을 받던 이웃 지역의 국가,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유럽 등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국가,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등을 통해서든지 말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아메리카 원주민 등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다. BC 8000년 당시 역사가
지금도 우리를 무섭게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